엊그제 얘기했던 체오프의 중편소설 6호실에 대해서 마저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제 다 읽었는데 어제 도저히 찍을 시간을 내지를 못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걸로 읽었는데요. 아주 좋았어요. 네. 시간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읽고 나면 이제 소화를 좀 시켜야 되는데 뭐 소화를 시키는 게 뭐 걷기도 하는 거고 그냥 이렇게 세상 구경하면서 바깥 구경하면서 걷는 것도 있고 뭐 일상 이런 가사들 방 닦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하면서 이제 씹는 건데 어제도 이 체오베 6호씨를 엄청 씹었어요. 씹으면서 열심히 소화를 시켰는데 이 소설을 그러니까는 주로 안드레이 라긴의 입장에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의 입장이죠. 정신병동의 의사인데요. 아직까지 세분화되기 전이라서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인지 무슨 내과 의사인지 상과 의사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 이 병원에 부임을 했는데 병원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의료 도구도 부족하고 뭐 항생제, 소염, 진통제 이런 것도 너무 부족하고 수술을 하려면 도구가 필요한데 메스는 2자루밖에 없고 솜이나 막 이런 것도 다 없고 그 다음에 그나마 있는 거는 뭡니까?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다 빼돌리고 있고 창고에는 감자가 되게 인상적인데 감자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동에는 온갖 막 빈대나 벼룩이나 바퀴벌레나 이런 위생 상태도 진짜로 엉망인 거예요. 그리고 병원이 이제 이 지경이 된 거는 돈이 부족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담당 직원들이 또 다 준 도둑놈들인 거예요. 그래서 엉망인 이런 이제 병원에 도착을 해서 락인이 처음에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환자도 되게 많이 받고 심지어 아이도 받은 걸로 이렇게 되고요. 수술도 많이 하고 했는데 락인이 이런 걸 깨닫게 돼요. 오늘 35명을 치료를 했더니 내일 40명이 오더라. 40명을 치료를 하니까 45명이 오고 그 다음 50명이 오죠. 자기는 정말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는데 내일 되면 일이 더 많아져요. 그 보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환자들을 고치는데 어떻다? 사망률, 발병률은 전혀 줄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손을 놓게 돼요. 어차피 죽을 사람을 굳이 살려서 뭐해? 그 다음에 어차피 죽을 건데 오늘 아니면은 뭐 내일 죽는 거잖아요. 이거를 뭐 수술을 하거나 약물을 이렇게 주거나 해가지고 뭐 열흘, 1년, 10년 이렇게 더 살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제가 지금 오래된 방울토마토를 처리를 해가지고 냄새가 나지 않아서 참 좋네요.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는 소리는 나지만 자 그래서 락인이 이제 이런 그 결론을 내리고 병원에 출근하는 일을 멈춥니다. 뜸하게만 출근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출근하면 어때요? 일하기 더 싫죠. 환자 보는 게 더 싫고 한 번은 이제 갓난 아기를 데리고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애 엄마가 병원을 왔는데 애가 우니까 애가 우는 소리만 들어도 막 미치겠는 거예요. 빨리 애 데리고 나가라고. 그 다음에 한때는 외과 수술까지 했던 의사인데 피를 보니까 토할 것 같은 거예요. 막 수습이 안 되고 가라고 나 수술 못 한다고. 그런 식의 이제 상황에 이르렀고 그러면 대부분의 시간은 락인은 뭘 하면서 보내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산책하러 병원 나오고 집에서 그 다샤라는 하녀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 되게 재밌는데요. 한마디의 대사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존재감만 있는 이제 그 캐릭터인데요. 이제 다샤가 밥 때 되면 밥 차려주고요. 뭐 보드카에 오이 안주 주고 또 조금 시간 지나면 맥주 드릴까요? 하면서 이제 또 맥주 내오고 그 사이에 자기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죠. 근데 이 락인이 책을 읽는 스타일이 요즘 저의 스타일이 조금 가깝긴 한데 다 읽어도 그만이고 뭐 안 읽어도 그만이고 이 부분이 나한테 접수가 돼도 안 돼도 그만이고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느긋하게 곱씹어가면서 그렇게 읽어요. 왜냐면 뭐 시간도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락인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원칙이 뭐냐 하면은 이러나 저러나 다 상관없다. 이게 이제 그 끼릴로프식의 정신승리법이기도 한데 제가 하나 찍은 게 있어요. 이러나 저러나 다 좋다. 뭐 상을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다. 교수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이러니까 되게 속되게 들리는데 키에르케고르의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이제 보면 목을 매라. 목을 매도 좋고 목을 안 매도 좋다. 결혼해라. 결혼하면 좋고 안 해도 좋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식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락인의 이런 사상이 이제 우리가 쭉 공부를 하면 또 소설 속에도 언급이 되는데 아우렐리우스를 벤치마킹 이제 하는 거죠. 말하자면 아우렐리우스를 딱 모델로 해가지고 아우렐리우스는 여러분 누구냐 하면은 로마의 5현제 중에 이제 마지막 황제에 이제 해당하는데요. 이 5현제 5명의 현명한 황제들이잖아요. 이 5현제 시스템은 세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라는 제국이 그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정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피에 근거하지 않고 능력에 근거해서 다음 황제를 찝어갖고 교육을 시키고 이제 황제가 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였던 모양인데, 그 마지막에 아우렐리우스가 있고요. 아우렐리우스는 많은 시간을 전장에 나와서 이제 싸웠는데요. 그 전투라는 게 매일매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투가 없고 이럴 때 막사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글을 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이었는데요. 그때 뭔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네,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제 중학생이었으니까 그런 것을 읽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실, 저는 뭐 가난에 대해서는 충분히 떠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난한 유년을 보냈는데요. 그런 이제 가난한 환경에 속해 있는 부산진여중 김연경하고는 다른 어떤 존재가 되는 그런 걸 이제 체험하게 해주는 거죠. 그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라기는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그러니까 아우렐리우스의 사상을 어떤 식으로 요약을 하냐 하면은, 예컨대 고통이에요. 이 소설인가 6호실인데요. 6호실의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고통인데요. 고통인데, 사실 고통이라는 건 하나의 관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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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픔이라는 건 하나의 관념인 거예요. 아프지 않아. 아프지 않아. 아프지 않아. 오, 아프지 않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우렐리우스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그건 다시 찾아봐야 될 건데, 제가 이제 그 논문을 쓸 때는 열심히 또 아우렐리우스를 막 뒤져보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뭐 비슷한 류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서 우리의 욕망이나 여러 욕구나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게 아우렐리우스 플러스 스토아 학파의 일반적인 이제 견해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견유 학파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거든요. 디오게네스요. 그래서 아우렐리우스, 디오게네스가 이제 인용이 되고요. 사상적으로는 스토아 학파, 견유 학파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저 지금 김연경의 문학창고 안에 이 최후 6호실 논문을 제가 찍어 놓은 게 있어요. 더 자세한 건 그거를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그냥 이제 인상들의 어떤 나열 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 그런 사상에 이제 근거를 해가지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라기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거예요. 자, 다시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의 이런 다양한 이 욕동, 어떤 욕구라든지 정동,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감정적인 어떤 격변이라든지 막 변덕스럽고 이런 것들을 사실 인간의 나약함 이런 걸 눌러야 된다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거를 자기 삶을 통해서 증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론을 그대로 가져와서 라기는 어떻게 한다? 정반대로.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하고, 내가 치료를 한들 만들 어차피 사람은 죽을 건데 죽게 내버려 두시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라긴이 아우렐리우스의 사상을 굉장히 속화하는 것 플러스 그 자신의 행태를 통해서 아우렐리우스를 통째로 뭡니까? 패러디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론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소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야기를 통해서 또 여러 인물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또 생생한 대사를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라긴이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는 작가의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로모프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건데요. 그로모프는 요 6호실에 갇혀있는 환자입니다. 이 사람은 정신질환 환자예요. 이 사람은 옛날식으로 말해서 피해망상증 환자인데요. 여기 번역에 잘 바꿨더라고요. 추정망상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로모프는 원래 그렇게 하급이 아닌 관리의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형이 대학생이었는데 결핵인가로 죽고, 아버지가 사업을 망해서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또 병으로 죽고, 본인 대학생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졸지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 되었고, 본인도 이제 뭡니까? 몸이 되게 나빠지는 거죠. 이것도 그 자취생활을 오래 했던 저의 전력에 기대어, 저는 깨놓고 말해서 그로모프가 되게 좋아요. 네. 그로모프가 되게 좋고, 이 소설을 읽을 때 라긴보다는 그로모프에 되게 이제 감정이 관점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자기가 그 외지에 유학을 나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돈을 벌면은 돈이 그냥 벌려요. 과외를 하든 뭐든 해야지 돈을 벌잖아요. 그것도 하면서 학업까지 같이 하려면은 시간도 딸리고 체력도 딸리는데 돈이 너무 부족한 게 이제 엄마 생활비도 대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엄마가 되지 맙시다. 자기 생활비 자기가 벌어. 그러니까 이제 아들한테 생활비를 탔어야 되니까 이제 그로모프 입장에서 그로모프 너무 힘드니까는 결국 이제 공부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일자리를 얻게 되는데 이제 배웠으니까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교사가 됐는데 성격이 좋지를 못해가지고요. 인간관계를 다 망치고요.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없고요. 그래갖고 교사 자리도 잘리고 법원의 그 집행관 이제 이런 자리를 얻어가지고 이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와중에 이게 이제 그 그로모프의 어떤 맹점인데요. 그로모프가 이제 그 유물론적인 어떤 토대들, 지금 말씀드린 가난하고 몸이 좀 병약하고 신경질적이고 이런 거 플러스 체육은 의사니까 굉장히 냉철하고 유물론적인 그런 입장을 견지를 해요. 그게 저도 되게 마음에 들고요. 톨스토이는 되게 다르죠. 근데 이제 톨스토이 소설에도 그런 게 있는 거죠. 사실 톨스토이가 그런 백작이고 부유한 지주였기 때문에 그런 소설이 나오는 거니까. 자, 다시 그런 프로 가면 이렇게 이제 근근히 살아가는데 굉장히 이제 섭약한 어떤 상태인데 매사에 흑백 놀리고 사람들 무식하다고 욕하고 저건 촌스럽다고 욕하고 저건 부도덕하다고 저건 졸렬하다고 욕하고 막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로모프를 싫어하느냐?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원래 성정이 착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집안이 이러저러한 불행을 겪었다는 것도 또한 알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그로모프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고 또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이런 상황도 알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면서 참아줄 뿐더러 저거는 그래도 서울에서 대학까지 다니다가 왔는데 해서 그 똑똑함에 대한 어떤 동경도 해줘서 그로모프 별명이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헛똑똑인 거죠. 언어 지능이 높아가지고 학습 지능이 높아가지고 공부는 잘했는데 그러니까 학력고사 수능 봐가지고 서울대는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인생의 조화 있잖아요. 조화. 체력도 키워야 되고 성격도 어지간히 묻어내야 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느 정도의 타협도 필요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조금 관대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로모프를 설명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흑백 논리예요. 도 아니면 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을 욕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인데 어느 날 경찰이 죄수들을 끌고 가는 걸 봐요. 이때는 이제 죄수는 아니고 용의자겠죠? 그거를 보면서 그들의 입장에 묘하게 관점이 감정이입을 하면서 벌벌벌 떠는 거죠. 아, 나도 언젠가는 저런 죄수가 될 수, 사람 일을 어찌 될지 모르잖아. 내가 언젠가는 저런 죄를 저지를지도 몰라. 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발각이 돼서 내가 저렇게 잡혀갈 수도 있겠지라는 식의 불안을 거의 처음으로 느껴요. 그러고도 조금 이제 괜찮다가 다음에 봄이 왔는데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노파하고 어린아이예요. 전형적인 이제 그 약자인 거죠. 그 범인을 이제 찾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로모프가 갑자기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공포에 시달리는데 저는 왠지 묘하게 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나쁜 놈이, 그죠? 나쁜 놈이 자기랑 힘센 사람은, 그러니까 그 전형적인 뭐예요? 강약 약강인 거잖아요. 강자 앞에선 약하고 약자 앞에선 강하게 구는 어떤 못된 놈이 할머니하고 어린아이를 죽였단 말이에요. 이 나쁜 놈. 그 나쁜 놈이 누구지? 혹시 경찰이 나를 그 범인으로 착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이 엄청난 피해 망상증이죠. 그리고 이제 추적 망상증이죠. 저들이 나를 쫓아온다는 그런 거에 막 시달려요. 그 같은 소재도 김영하의 그 옥수수와 나에서는 되게 웃겼는데 닭들이 나를 옥수수로 착각해서 쫓아오면 어떡하죠? 이렇게 소설이 시작하는 그 제가 한강 영상 찍다가 말을 했었네요.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공포에 사로잡히고 아, 저건 좀 안 되겠다. 의사가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보니까 의사가 왕진을 와요. 왕진. 시골 의사, 왕진 다니는 시골 의사, 19세기의 시골 의사. 세상 좋지 않은 직업이죠, 한편으로는. 마차 타고 계속 돌아다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19세기에 이렇게 왕진을 다니는 어떤 시골 의사의 그런 외적인 사회적인 그런 환경을 제일 많이 묘사한 소설은 보바리 부인일 거고요. 샤를로 보바리가 시골 의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어떤 내적인 상태를 제일 잘 묘사한 건 프란츠 카프카의 시골 의사일 거예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인데 비평적 언어로 잘 구성이 안 되는, 하지만 뭔가 되게 그 창작적인 욕구를 되게 불러일으키는 소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골 의사, 여기가 지방 소도시잖아요. 시골 의사가 또 오고, 그 다음에 체홉이 의사였기 때문에 체홉의 소설에는 이런 시골 의사들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모스크바 이런 데서 막 강남 이런 데서 피부과 개업하고 이런 의사들이 아니거든요. 저기 어디 뭐 시골에 진짜 구석에서 조그맣게 의원 같은 거 하나 열어놓고 이제 있는 그런 의사들이란 말이에요. 자, 시골 의사가 왕진을 와서 사람이 미치는 걸 막을 수가 없다.
아, 진짜. 생각이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말을 직업인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미치는 거 막을 수가 없다. 사람 미치는 걸 막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약을 주고 가는데요. 그 약이 브로마칼륨이에요. 이때 되게 많이 쓰는 게 브로마칼륨 또 발리움인가 이게 있는데 그 주 성분이 지금도 정신과 약에 많이 쓰이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안정시키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들이 올리는 약이 있고요. 그러니까 흥분시키는 약이 있고 낮추는 약이 있는데 몰핀도 많이 쓰더라고요. 신경 안정제로. 우리 마취제로 많이 아는데 그게 이제 다른 식으로 사용되면 이제 또 마약이 되는 거고요. 아무튼 브로마칼륨 이런 걸 이제 처방해주고 락인은 이제 떠났죠. 의사는 떠났는데 나중에 보면 그 의사가 락인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로모프는 약을 조금 먹지만 그것도 안 돼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이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는 상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를 따라가면 이 락인이 모이세이카의 벗은 발을 보고서 마음이 동해가지고 약간은 동정심에서 약간은 꺼리낌에서 유코실로 들어가게 됐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한 캐릭터를 한 명 만나게 된다. 그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가엾은 대학생, 전직 대학생이죠. 한때 다녔는데 졸업은 못한 대학생이 이제 그 그로모프입니다. 그로모프는 굉장히 말이 험해요. 의사가 새로운 모양인데 새 의사는 분명히 잡놈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 바보야, 멍텅구리야. 제가 멍텅구리라는 이 번역을 멍텅구리로 하셨더라고요. 원어가 아마 발바안일 거예요. 그게 뭐 비읍, 시읒, 디귿, 시읒 이런 단어인데요. 멍텅구리로 번역을 해갖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 읽으면서 이 멍청이들, 멍텅구리들 세상을 향해서 이 XX야 개 돼지보다 못한 놈 이러면서 이게 19세기니까 그나마 제가 입에 담을 수라도 있는 비속어지 요즘식으로 옮기면 굉장히 이제 거친 말들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최후배 소설에 그런 거친 말들을 하는 평민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혹은 지식인들도 그런 욕을 하게 되는 어떤 지식인스럽지 않은 상황에 많이 놓이는데요. 그게 되게 마음에 들고요. 굉장히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최호프 소설에 나오는 지식인들은 홍상수 영화에 나오는 그 여러 뭐 작가니 영화 감독이니 뭐 외국인 음악 저기 교사니 이자벨 윗베르요. 그 저기 뭐야 클레어의 카메라에 나왔던 이자벨 윗베르가 음악 교사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의 이제 지식인들, 그 다음에 문화예술 종사자들하고 되게 느낌이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로모프도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가 여기 뭐하러 왔냐? 난 아무 죄가 없는데 여기 지금 갇혀 있는 거다. 뭐 때문에 내가 여기 갇혀 있어야 되냐? 근데 너는 뭐 때문에 바깥에서 그렇게 호의호식 하는 거냐? 너 간호조무사면 뭐 간호사면 니들 다 도둑놈의 쓰레기에 뭐해? XX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을 거칠게 해요. 근데 락이는 지금까지 험한 인생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말 자체가 굉장히 점잖아요. 허허 선생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네, 여기에 왜 감옥이 존재하고 왜 정신병원이 존재하느냐. 글쎄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진짜로 어디 서울대에 이렇게 막 성격 좋다고 소문난 부교수 이런 식의 느낌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데 왜 선생님은 여기 계시고 저는 이렇게 의사일까요? 그것은 그냥 공허한 우연일 따름인 거죠. 받아들이셔야죠. 이런 식의 말투인 거예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로모프는 분기탱천해가지고 이제 막 더 흥분하고, 락이는 생각할수록, 이 사람 신박하네? 내가 이 도시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 10여 년을 있으면서 한 번도 이렇게 지적인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얘랑 대화가 되네? 이래가지고 이제 1번의 대화 이후에 2번에 또 대화가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렇게 챕터가 뭐 9장, 10장 이런 식으로 붙어가지고 있는데요. 1번 대화에서 이미 그 디오게네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2번 대화에서 또 이제 디오게네스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로모프는 정신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어저께 내가 누군가랑 디오게네스 대화를 나눴는데 누구랑 했지? 바로 접니다. 저랑 대화를 나눴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되는데요. 당신의 디오게네스는 등신이요. 그러면서 그 아우렐리우스가 아니라 락인이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논리인 거예요. 모든 것은 의지에 달렸다, 정신에 달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로모프가 네가 말한 그 디오게네스를 그 사람이 그리스 사람이니까 그렇지 우리 모스크바에 갖다 놔봐라. 겨울은 고사하고 4, 5월만 돼도 추워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정할 것이다. 거기는 날도 따뜻해. 사방에 뭡니까 올리브며 오렌지가 있어. 뭐가 문제겠니? 자 그러면서 너는 맞아본 적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락인이 아니 저의 부친은 폭력을 체벌을 아주 혐오하는 사람이어서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로모프는 뭐예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쥐어 터졌다고.
계속 이제 얻어맞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통에 계속 반응하죠. 이 고통이 키워드인데, 락인은 고통이라는 건 하나의 관념이고, 우리가 그거를 의지로서, 이성으로서 극복할 수 있다. 있는데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비해서 그로모프는, 이 사람은 고통을 안 겪어봤으니까. 근데 그로모프는 반대로 말을 합니다. 나는 고통받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살아있는 존재다. 나는 이렇게 따뜻한 피와 살과 모와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나는 고통을 보면은 미칠 것 같다. 반응하지 않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로모프가 하는 격한 말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살고 싶다고, 살고 싶어서 미치겠다고. 근데 이 표현 되게 모순 형용이지 않아요? 살고 싶다. 너무 살고 싶어 죽고 싶다. 살고 싶어 미치겠다. 이것까진 괜찮은데 너무 살고 싶어 죽겠다. 죽도록 살고 싶다. 그러니까 죽다하고 살다는 반이었는데요. 두 개가 이렇게 결합하면서 굉장히 그 흥미로운 어떤 효과음을 낸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너무 살고 싶다고, 정말 죽도록 살고 싶다고.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터져버릴까봐, 그러니까 미쳐버릴까봐 너무 두렵다고. 근데도 너무 살고 싶다고 막 이런 또 열변을 토하고, 보면 눈이 항상 빨갛게 충혈돼 있고 잠도 잘 못 자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갇혀 있으니까 세상에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바깥은 어떠냐고. 무슨 바깥을 말씀하십니까? 저 병원 바깥요? 우선은 병원 바깥요. 그랬더니 뭐 봄이 오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세상은 또 어떻게 돌아가냐고 또 그렇게 묻거든요. 그랬더니 뭐 의사가 새로 오고 어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도 전혀 잊어버리고 완전히 이제 갇힌 채로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 청년하고 지금까지 지 맘대로 이제 이렇게 살던 의사하고 이렇게 이제 만난 거예요. 이거를 근데 밖에서 가만히 두고 있을 것인가? 이 병원 안에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의사가 유코 씨를 드나들기 시작했다. 이 문장도 되게 좋죠. 네, 의사가 유코 씨를 드나들기 시작했다. 이걸 이제 최호프의 다른 단편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 그것도 제가 찍었는데요. 여기 번역돼 있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이라고,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이라고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되게 작고 귀여운 스피츠거든요. 그래도 저는 개부인이 좋은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니고, 거기도 보면은 얄타 해안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다. 바로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유코실에서도 이제 하나의 그 꺾임? 변곡점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문장이 딱 그거예요. 의사가 유코실을 드나들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의사가 유코실을 드나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소문이 퍼졌다. 소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고 있냐가 중요한데, 호보토프, 예브게니 모모비치 호보토프라는 이제 그 의사가 새로 왔는데요. 이 사람은 되게 젊어요. 근데 좀 못생긴 여자를 하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저기 부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최홉이 이렇게 단칼로 사람한테 못된 말 안 쓰는데, 이 호보토프에 대해서는 되게 못되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출세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어떤 그런 실리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능히, 뭡니까? 다른 사람의 뭐 가진 것을 능히 뺏을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XX 같은 놈이었다라는 식으로 딱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복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잡한 암신 거죠. 아, 이놈이 다 해먹겠구나. 이놈이 다 뺏겠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호보토프가 이제 이 대화를 시도를 하죠. 락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몇 명 있어요. 이러저러한 질문들이 쭉 오가죠. 질문들이 오가다가 그 병원에 뭐 흥미로운 환자가 있고 그랬더니 그 사람은 되게 흥미로운 환자고 드미트리 이반 그로모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질의응답이 끝난 다음에 락인은 깨닫게 되죠. 내가 지금 정신감정을 당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요즘식으로 하면 정신과를 찾아가가지고 병리사가 아닙니다. 임상심리사한테 지능검사를 받은 거죠. 웩슬러나 뭐 이런 거 로샤 검사나 뭐 만나요. 그런 그 정신감정 지능검사를 이제 받은 거죠. 하지만 여기까지도 락인은 꿋꿋합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네, 괜찮아. 그러고 이제 권고사직이 들어와요. 외국에 잠시 갔다 오라고. 뭐 그것도 괜찮아. 뭐 지금처럼 잘 살 수 있어. 모든 거는 뭐야? 의지가 중요하니까. 정신이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락인에게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미하일 아베리아노비치라는 그 우체국장이 있는데, 이 사람도 한때 잘 나가다가 몰락해서 지금 이런 지방 소도시의 공무원으로 있는 걸로 묘사가 되잖아요. 이 사람이 따라가요. 싫은데 따라가요. 모스크바 갔다가 페테르부르크 갔다가 바르샤바까지 간단 말이에요. 락인이 막 미칠 것 같아요. 옆에 막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락인의 고통이 너무 이해가 되는 게,
계속 떠드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조용히 앉아가지고 책도 읽고 막 조금 쉬고 싶고 그 맥주를 마시거나 이러면서 쉬고 싶은데 옆에서 계속 쉬고, 자기는 지금 여행 다니기 싫단 말이에요. 뭐 구경하는 거 싫고 집에서 조용히 쉬면서 사색, 명상, 간단히 멍 때리는 거죠. 그런 거를 하고 싶은데 막 옆에서 너무 방해를 하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네, 이게 너무 이해가 이제 되는 대목이고, 저처럼 이렇게 수다스러운 사람은 저의 수다가 싫기 때문에 또한 이제 혼자 있고 싶은 건데, 왜냐하면 상대방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또 수다를 떠는데 그 사람도 내 수다가 싫겠지만 나도 내 수다가 너무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조용히 있고 싶은데, 요 대목의 락인을 보면서 저의 이 고독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 쓸쓸함이 얼마나 좋은 건지, 외로움, 적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다시 한번 추체험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힘든 여행을 하는 중에요. 이 미하일이, 그러니까 우체국장이 락인한테 돈을 500루블인가를 빌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귀국을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책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집도 지금 내놔야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조금 더 꾸질꾸질한 곳에 이제 방을 얻게 되는데요. 하녀 이제 다리아하고 같이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라고 이제 락인은 자기를 위로해요. 하지만 보다 더 현실 감각이 있는 미하일은 묻죠. 의사 선생, 지금 전 재산이 얼마냐고. 80루블 있습니다. 아니, 수중에 있는 현금 말고요. 은행에 있는 거랑 이런 거 다 해서 전 재산 얼마나 있냐고. 80루블이라니까요. 그랬더니 우체국장이 락인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뒷돈으로 챙겨가지고 한 몇천 루블, 막 만 루블 이 정도는 챙겨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자기가 사는 대로 남에 대해서도 평가한다라는 생각도 일단 해보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제 락인의 처지가 그만큼 딱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괜찮아, 괜찮아라고 했지만 물질적인 요건이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엉망이 된다는 걸 이제 락인이 절절히 깨닫는 거죠. 아, 이게 현실이구나. 그 도스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드미트리가 쓰는 표현을 쓰자면 이게 리얼리즘이구나. 나한테 리얼리즘이 닥쳤구나. 이제 이거를 아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바닥 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닥이 아니에요. 지하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락인이 일단은 작은 집에 들어갔어요. 아, 이거 먹는 것도 좀 시원찮고 돈도 다 빚을 짓고 있고 하니까 자기도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그 그로모프처럼, 그로모프는 책을 읽을 때 막 우걱우걱 씹어서 막 이렇게 읽거든요. 내가 이거를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독을 해야 돼. 이거 나 어디 가서 아는 체 해야 돼. 그리고 진짜로 똑똑해지고 싶으니까 진짜 대학 시절에 저처럼 그렇게 막 책을 읽더라고요. 근데 락인은 되게 우아하게 그렇게 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독서가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환경도 바뀌고 다른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으니까 독서가 잘 안 돼요. 아예 뭐 괜찮아, 뭐 안 읽어도 되지 뭐. 대신에 이제 뭐 다샤가 하는 일을 조금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뭐 시래기 껍질 벗기기 이런 거죠. 완두콩 껍질 까기. 아, 이런 단순 노동도 이제 즐거워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계속 그로모프를 찾아갑니다. 그거를 뭡니까? 병원에서도 알게 되고요. 의사가 와요. 그리고 이제 약을 주죠. 자기는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 락인은 정신병자인 거예요, 이미. 다만 이제 정도가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느냐, 재택하면서 치료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단계냐, 이런 단계인데요.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이 락인은 모든 것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호보토프하고 얘기만 조금 잘 되면은 뭐 원래의 자리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전부 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호보토프가 찾아오죠.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슬쩍 내빼든가 이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병원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말이 정신병원이지 완전 감옥이고, 소설의 맨 처음에 그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감옥인지 진짜 그 정신병원인지 헷갈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락인이 정신병원에 갇히게 됩니다. 진정한 이제 그 리얼리즘, 현실이 도래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굉장히 육감적으로, 진짜 육감적으로 잘 보여줘요. 일단은 니키타가 이제 옷을 주죠. 옷이 잘 맞지 않는 거예요. 파란색 죄수복을 연상시키는 환자복을 주는데요. 옷이 잘 맞지 않으니까 자기가 진짜 바보 멍청이, 진짜 멍텅구리 같은 거예요. 일단 거기서 기분이 팍 상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모욕감이나 공포감이나 이런 걸 느끼지만 그거보다도 더 강렬한 욕구가 있어요. 뭐다? 담배를 있죠. 피우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맥주도 한잔 하고 싶고. 저는 뭐 술은 아예 안 마시니까. 하지만 이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는, 네,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오고, 네, 막
몸이 으슬으슬해지고 저는 또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이거는 딱 아플 것 같다. 왠지 아파야 아픈 것이 이 자연에 대한 예의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런 날씨면은 진짜로 있잖아요. 어디 건물 구석탱이에 서가지고 담배를 엄청 피고 싶어지죠. 안에서 피지만 바깥에서요. 근데 요즘 뭐 거리 흡연도 다 안 되지만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 딱 그 장면인 거예요. 담배를 너무 피고 싶어갖고 니키타한테 나 좀 나가서 담배 좀 피고 안 되는 거 아시지 않냐고 밖에 못 나가신다고 금지라고 했더니 아니 내가 나간다고 해서 니들한테 뭐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나 딱 한 대만 이러니까 그냥 바로 퍽퍽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엄청난 그 타격감과 더불어서 입안에 이렇게 감도는 짭조름한 어떤 맛을 느껴요. 피죠. 그거를 미처 음미할 생각도 없이 두세 번의 이제 구타가 오고 옆에서 그로모프가 의사를 때리지 말라고 또 하다가 지도 또 한 대 얻어 맞아요. 그게 이제 조용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일본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바라봐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여기 얼마를 있은 거냔 말이에요. 나는 지금 불과 1시간, 2시간? 몇 시간만 해도 미치겠는데 이 사람들은 며칠, 몇 달, 몇 년을 여기서 해가 지는지 뜨는지 봄이 오는지 가는지 겨울이 죽는지 마는지도 모른 채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고통을 나는 보려면 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정말 그 우리의 도덕감에 진짜 뼈를 때리는 이제 그 문장이 아닐 수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썼고 그 제가 지난 연휴에 이제 봤던 그 영화들 쇼와 홀로코스트 이제 관련 그런 영화들이나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인데요. 보려면 볼 수 있었는데 그거를 보지 않고 이렇게 외면했다. 갑자기 그 레미나스 생각나는데요. 벌너러빌러티란 단어 있잖아요. 벌너러빌러티. 옛날에는 상처받기 쉬움 뭐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취약성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이런 나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동정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하도록 촉구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이 경우에 이제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편리한 방식은 이건 거잖아요. 이렇게 싹 피해서 가자. 이렇게 피해서 가자. 두들겨 맞고 있는데 그걸 가서 구해주지 않죠. 하다못해 신고라도 해주면 되는데 내가 이제 연루될까봐 겁나니까 그냥 피해서 가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그거가 이제 일명 그 유명한 착한 사마리아인 법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이타심 도덕의 영역인 거지 이거를 이제 법의 영역까지 가져와 버리면은 그것도 굉장히 이제 힘든 문제인지라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 타인의 고통에 어찌할 것인가 그래서 다시 읽는 6호실에서 키워드는 고통이구나 특히 타인의 고통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로모프의 그 말 나는 고통받는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이건 많이 비틀 수 있죠 그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주빵 그 동주시 프랑스어로 제가 옛날에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데카르트의 이제 그 사유하는 에 대한 이제 그 명제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변화를 시키잖아요. 나는 먹는다. 먹고로 나는 존재한다. 예를 들자면 저는 지금 이렇게 책을 읽고 쓰고 떠들므로 해서 이제 존재하는 거고요. 이 그로모프가 얘기하는 거의 핵심 나는 고통받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거에 누가 다가가는 겁니까? 락인 역시 다가가는 거거든요. 근데 락인을 보고서 막 그로모프가 떠들어요. 처음에는 박수. 지금까지 우리의 피를 빨아먹더니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네? 이제는 의사 선생님이 피를 빨리면 되겠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로모프가 살짝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유튜브에 동막골이 뜨는데 강혜정 너무나도 예뻤던 시절에 여기 꼭 꽂고 바지비 이러면서 그런 식의 약간 지금 연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분기탱천 하다가 정말 나도 너무 분하다고 삶이 이렇게 되는 게 너무 분하고 더 무서운 거는 이렇게 하고 나서 뭔가 대단한 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이 시골 소도시의 정신병동에서 우리가 이렇게 죽어갈 거라고 나는 죽어서도 그냥 죽지 않고 귀신이 돼가지고 이 도시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저 사람들 앞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저 사람들을 깜짝 놀래게 해줄 거라고 그 부분 되게 웃겨요 여러분 되게 웃기고 처절한 장면인데 뭐라고 하면서 부르르 떨거든요. 그때 이제 또 바깥에 나갔던 유대인 모이세이카가 들어와가지고 한마디 하죠. 한 푼만 줍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체홉이 잘 쓰는 이제 수법인데요. 논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는 그 인물들의 논쟁의 밑바닥까지 가거든요. 근데 체홉은 길게 쓰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식의 논쟁들이 제법 나와요. 이른바 지식인 소설에서는 제법 나오는데 지들끼리 논쟁을 하다가 갑자기 진짜 입틀막 놀라서 입틀막 이렇게 놀라서 입틀막이 아니고 야 됐어 그냥
입 닫아. 이게 진짜 아닥이에요. 닥쳐. 거의 이런 식으로. 네 말 다 맞거든? 네 말 다 맞는데 너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딱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번역했던 역자분이 좀 당연히 선배니까요. 저한테 했던 말인데 네 말 다 맞는데 너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딱 그거예요. 그래서 체홉이 이제 인물들에 대해서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오프 네 말도 다 좋아. 하지만 다 맞는데 그냥 이제 너 그만 말해. 이렇게 말하고 이제 밤이 찾아오고 그리고 이제 다음 날에 이제 그 묘사가 이제 되면서 뭡니까? 락인이 이제 죽는 건데요. 아마 외상성 뇌출혈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너무나도 이제 충격을 받았으니까요. 중풍으로 이제 죽는데 죽어가면서 이제 락인이 보는 그런 책에서 읽었던 그 사슴대 그런 아름다운 이미지 그런 것도 잠깐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에 두 명이 와요. 미하일하고 다리슈카가 왔는데 그 미하일이 그전에도 계속 이제 이 방문을 했었거든요. 락인을. 근데 이 미하일이 굉장히 또 우리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는 짜증나는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요. 자긴 친구고요. 그 다음 지금 친구가 아프니까 이 아픈 친구를 병문안하는 거를 되게 의무로 생각하면서 찾아와요. 하지만 친구를 계속 괴롭힐 뿐이죠. 그때 락인이 뭐라고 묘사를 하냐 하면은 저거를 볼 때마다 특히 저 수다를 들을 때마다 내 이 몸에 물때가 켜켜이 쌓이는 그 고통이 느껴진다고. 물때 나끼삐라는 러시아어로 쉽지 않은 단어인데 나끼삐라는 이제 단어를 쓰는데요. 그거를 그 옛날 번역에서 물때라고 이제 했었는데 딱 맞는 번역이에요. 보통 이제 철이나 이런 이제 그 금속 물질에 저런 수도관 같은 데 끼는 이제 때를 말하는데요. 여기 박현섭 선생님이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덕껑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이 신박한 단어는 뭐지? 해갖고 제가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요. 미러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낙기삐, 그 다음에 이제 물때, 일반적인 번역어는 물때고요. 덕껑이, 덕개인데요. 이 덕껑이 덕개는 이제, 덕개는 같은 거의 이제 단어라 보시면 되는데요. 뭐냐 하면은 주로 걸쭉한 액체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저어가면서 식히면은 약간은 딱딱하게, 아주 딱딱하진 않고 약간은 딱딱하게 이렇게 위에 이렇게 층이 지잖아요. 그거를 덕개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 단어를 봤을 때 딱 기억나는 거는 뭐 저는 그런 거를 하는 가정주부는 아닙니다. 어릴 때 이제 엄마나 뭐 할머니가 이렇게 묵 있잖아요. 메밀묵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으면은 이제 위에 이렇게 딱딱하게 이제 앉게 되죠. 근데 묵보다 위에 그 덕개가 더 맛있어요.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젤라틴화 돼가지고 곰국, 물론 저는 끓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부지런한 가정주부가 못 돼가지고, 이제 엄마가 한 번씩 곰국 같은 거 끓이는데, 그 겨울에 왜 이렇게 두면 젤라틴화 되잖아요. 살짝 이제 그 기름 굳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체업적인 비유라고 생각이 되고요. 처음에 읽었을 때도, 이제 지금 읽는데도 굉장히, 그 소설적 언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괴로웠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소설가의 문장이 아닌 거예요. 적재적소에 그런 어휘를 배치할 수는 있겠죠. 근데 비유가 너무 화려해도 또 좋지는 않은데 최옥은 정말 교과서라는 소설이 들어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 중에서 창작을 하실 분이 계실까요? 계시다면 꼭 체홉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체홉 다음 작가는 여러분 레이먼드 카버예요. 아마 세계문학을 통틀어가지고 단편을 제일 잘 쓴 작가 안톤 체홉. 아마 그 다음에 레이먼드 카버일 거고요. 뭐 중간에 예를 들자면 뭐 버지니아 울프도 있고 해밍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캐서린 맨스필드 그런 사람도 단편 잘 쓰는 작가들이죠. 근데 이제 그 단편에 이른바 올인했다고 해야 되나? 체홉이 거의 그런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이먼드 카버도 그렇고요. 버지니아 울프 같은 경우에는 그 장편이 많구나. 왜 제가 울프를 얘기를 했죠? 버지니아 울프가 체홉을 칭찬을 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물론 체홉을 더 좋아하고요. 자, 다시 오면 그렇게 이제 그 락인의 이제 심리를 묘사를 했는데 락인에게 그런 괴로움을 줬던 미하일이 장례식에도 참석을 했더라. 그럼 뭐 이 사람은 굉장히 예의 바르고 뭔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인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갚지를 않았어요. 볼 때마다 안드레이 예피미치 내가 그거 그때 빌린 거 꼭 갚을게 말을 해놓고서는 갚지 않은 거예요. 진짜 돈 빌려준 사람은
진짜 잠을 못 자고 돈 빌려간 사람은 다리 뻗고 잔다고 딱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죽고 마지막엔 이렇더라 하고 이제 쓸쓸하게 끝이 나고요. 그로모프는 뭐 하고 있어요? 그 정신병동에서 6호실에서 계속 그러고 이제 외치다가 쾌하게 이렇게 빨간 눈으로 불면증에 맨날 시달리고 그러다가 또 죽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나는 고통받는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게 아주 육체적인 의미, 1차적인 의미로도 진짜 맞는 게 그 6호실 환자 중에 중풍 환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거의 통나무 같은 그런 환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 영상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니키타가 그 사람을 때리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그 때림에 폭력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의 모습이 너무 무서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고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소설 체호프의 6호실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요것은 체호프 전집입니다. 아카데미판 체호프 전집인데요. 체홉은 단편을 썼어요, 여러분, 주로. 그 다음에 이제 극작을 하고 중편이 몇 편 있는데, 이건 이제 아카데미판이기 때문에 그 도스옙스키 전집이 나온 그 출판사인데요. 글자가 이렇게 빽빽해요. 이렇게 빽빽한 글자를 써가지고요. 이건 내기라는 소설이네요. 이렇게 빽빽한데요. 이 책으로 해가지고 체홉도 뭡니까? 6호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원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6호실인데요. 공부한 거 자랑하려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도 있고요. 체홉의 이 전집을 제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당연히 이 대표적인 단편들이 이쪽에 많이 몰려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7권하고 8권을 많이 읽었던데 이 작품이 이만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지들이 이만큼 있어서 총 30권입니다. 30권인데 얼마나 많이 썼는지를 알 수 있고요. 체홉은 1860년에 태어나가지고 1904년에 죽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죽었는데 몇 년 산 거예요? 44년 이렇게 살다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작품을 썼던 것이 너무나도 이거는 뭐, 네. 할 말 없죠. 할 말 없고요. 그 다음 몸도 되게 안 좋았는데 정말 이토록 많이 썼다는 게 되게 놀랐고, 그 다음에 체홉은 살아생전에 한 번도 자기를 그 톨스토이 같이 그렇게 위대한 작가로 여기지 않았다. 옆에 있는 친구들도 체홉이 소설 좀 잘 쓰긴 하지만 뭐 좀 쓰는 거지 어디 감히 톨스토이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다른 뛰어난 작가들 많았죠. 뭐 꼬롤렌코라든지 조금 젊은 작가로는 고리키도 있었고 이제 이런데 더 대접받기도 하고 더 많이 읽히기도 하고 감투도 더 많이 달고 말하자면 문학상도 더 많이 받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문학사가 선택한 거는 체홉입니다. 체홉이고 보통 트로이카를 얘기를 해가지고 도스옙스키, 톨스토이, 투르게네프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체감하기로는요. 투르게네프보다는 지금은 톨스토이, 도스옙스키 혹은 도스옙스키, 톨스토이 이 둘이는 바뀌지 않아요. 도스옙스키, 톨스토이 그 다음 누구다? 체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거나 누가 많이 읽히느냐, 누가 많이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활용됐느냐인데 그 점에서 투르게네프를 체홉이 압도적으로 앞질렀고요. 어떻게 해도 뭐다? 순위권 안에는 들어야 된다. 1등 하든 2등 하든 아무튼 순위권 안에는 있어야 된다라고 농담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자, 체홉이었고요. 여러분 여기에 좋은 소설 많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방가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귀염둥이 요것은 제가 제일 먼저 읽은 체홉 소설이거든요. 올렌카라는 아가씨가 나오는데 어릴 때는 귀여운 여인이라는 번역으로 읽었는데요. 두셰치카에서 한 단어예요. 그래서 요 번역이 맞아요. 귀염둥이라고 이렇게 호칭으로 귀요미 이렇게 부르는 딱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광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호실에 대한 얘기로, 6호실에 대한 이제 얘기였습니다.